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여기 있는 시그마 2870 f2.8 DGDN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구입을 한 렌즈고요. 이거 구입하기 전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조금 참고를 해보니까 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니콘 카메라를 쓸 때 시그마 렌즈에 사용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도 어떤지 궁금해서 구입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만족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다소 상당히 조금 불완전한 모습도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크기가 작고 가볍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홈페이지 정보를 보면 제품 정보에는 이게 470g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무게에 달아봤는데 500g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괜찮은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거리계 창이 없어졌어요. 사실 요즘에는 뭐 거리계를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돼서 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빼게 되면은 렌즈의 그런 무게라든지 그리고 크기,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한 건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AF, MF 스위치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보통 소니 GM 렌즈 같은 경우가 이제 렌즈 시프트 기능을 가진 그런 버튼이 있거나 그걸 또 커스텀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고급 렌즈에 저는 속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성능을 봤을 때는. 그런데 외관에서 좀 편의성이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예전에 나왔던 뭐 시그마 아트 5시기, 3시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렌즈들 보면은 마운트되는 이 뒷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전부 유광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를 구입해서 딱 보면 되게 멋있고 세련되어 보이고 막 그런데, 좀만 사용해보면 어디 찍히거나 그러면은 바로 이게 티가 나서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외관상으로 봤을 때 렌즈가 좀 빨리 늙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무광 처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가 원래 시그마가 그 후드랑 렌즈 이 매칭이 잘 안 되는 회사로 또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렌즈만 보면 되게 이쁜데 후드를 딱 끼워보면 막상 되게 이상하게 생기거나 좀 모양이 좀 어색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후드가 장착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화형 후드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후드와 렌즈와 디자인도 매칭이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쭉 코를 빼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최대예요. 그리고 최대 광각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길게 나오면 좀 보기가 싫거든요, 렌즈가 솔직히. 근데 얘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통 흘러내림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줌 렌즈 구입하시는 분들은 카메라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되는데, 좀 더 사용해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는 경통의 흘러내림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부분이 여기 있는 AF, MF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AF로 두고 자동 초점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줌 렌즈들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줌인 줌아웃을 해서 이렇게 구도와 구성을 잡고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실수로 이제 AF로 돼 있어도 실수로 초점형을 딱 건드리거나 하면은 셔터가 안 눌러져요. 빨리 셔터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당황스럽겠죠, 그때는. 그래서 다시 반셔터 눌러서 초점을 잡고 사진을 최종적으로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AF로 이렇게 딱 두잖아요. 그러면은 초점링을 실수로 건드리거나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해도 초점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동 AF 상태로 그대로 딱 있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실수로 제가 초점링을 움직이더라도 그 셔터 찬스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안정성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동으로 초점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MF로 돌려놓으면 이제 초점 링을 움직여서 그때부터는 초점 링을 움직이는 대로 초점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알파7 알파인데 카메라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매칭이 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괜찮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나왔다가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소니 렌즈, GM 렌즈를 써보고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과 진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좀 제어가 어느 정도 되면서 앞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외관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커스텀 버튼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무게라든지 좀 작게 설계가 됐다. 그리고 이제 28mm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작게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24mm로 설계를 했으면은 아마 상당히 좀 크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라인업으로 1628, 그 다음에 2870, 그 다음에 70200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필터 구경은 67mm 필터로 사용하죠. 시그마를 정말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한 필터 사이즈죠. 보통 시그마로 가면 77mm 필터도 작은 게 시그마 렌즈였거든요. 보통 82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뭐 필터 하나 사려고 그러면 싼 거 산다 그래도 되게 저렴한 필터, 보호용 필터 산다 그래도 한 10만 원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67mm 필터를 사용하니까 한번 좀 필터 가격적인 부분, ND 필터, CPA 필터, 그다음 렌즈 보호 필터까지 필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의 컬러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소니 렌즈보다는 붉은기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 시그마 렌즈가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그 니콘, 캐논 이런 렌즈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붉은기가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었고 계속 만들어 왔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 네이티브 렌즈보다는 조금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입니다. 요거는 뭐 상대적인 부분이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또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F 속도인데요. AF 속도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렌즈들이 카메라 그리고 렌즈들의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가 뭐 다른 렌즈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빠르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속도가 진짜 총알 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요즘에 렌즈가 다 빠르기 때문에 정말 렌즈 두 개를 놓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빠르다 느리다를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예전에는 그게 구분하기 좀 쉬웠었는데,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찍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AF 속도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이라시면은 일단 상당히 빠른 AF를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AF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곡인데요. 왜곡이 이게 이제 28mm에서도 왜곡이 생기고 70mm에서도 왜곡이 생겨요. 왜곡이 없는 렌즈는 없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건 정도가 좀 심하다 이거죠. 촬영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 근데 카메라에 이제 달려있는 렌즈 왜곡 보정은 끕니다. 저 같은 경우는 끄고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렌즈가 가지고 있는 고유광학적인 그런 왜곡이죠. 그걸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데, 찍고 나서 조금 내가 다듬어야 되겠다 싶으면 소프트웨어로 넘겨가지고 왜곡 보정을 들어가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촬영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거 뭐지라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곡 억제를 제대로 못하고 상당히 심하고 또 컨트롤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형 창문이거든요. 좀 이게 좀 사진으로 봐서 이렇지. 근데 28mm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창문 틀이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각에서는 왜곡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망원에서 찍은 사진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광각에서 뭐 그렇다 쳐도 망원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망원에서 찍었을 때 양쪽 기둥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렌즈가 이랬냐, 예전에 이제 DSLR이 한참 유행할 때 그 번들 렌즈들 중에서도 정말 성능이 안 좋고 잘못 만들어서 욕 되게 먹는 렌즈들 있죠. 그런 렌즈들이 이제 망원에서 이런 왜곡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하실 때는 카메라에 있는 렌즈 그 왜곡 보정 기능이죠. 그것을 반드시 켜야 됩니다. 안 켜면은 이게 찍기가 되게 힘들어질 정도로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왜곡 보정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부가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손해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것과 조금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1635로 가지고 있는데 1635의 28mm와 A의 28mm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그 시그마 2870이 더 넓게 찍히는 겁니다. 28mm 구간에서. 그래서 왜곡 보정을 하니까 이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1635 28mm와 거의 비슷하게 화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왜곡 보정을 켜고 찍어야 된다, 이 정도만 언급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부 광량 저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조리기 2.8에서 이 정도의 광량 저하가 보인다. 와, 이거는 제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런 그 이미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주변 부위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2.8에서. 그래서 이걸 조금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메라 자체에서 보정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카메라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넘겨줘. 라이트룸, 캡처 프로, 포토샵 이런 데로 넘겨가지고 렌즈 프로파일을 땡겨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도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시고 촬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분들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강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변부 광량자에 대한 부분, 요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얘가 USB 도기 지원이 되거든요. 예전에 DSLR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로 초점 교정도 하고 렌즈 업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렌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광량 저하에 대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조금 더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카메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상도가 가는 부분인데요. 해상도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진짜 고급형 단렌즈 뺨친다 정도는 아니고, 조금 저가형 단렌즈 정도? 네, 그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싶은 추측이죠, 이것도. 그 정도 수준인데, 줌렌즈 치고는 상당히 좋은 해상력을 가지고 나왔고, 실제로도 눈으로 봐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조금 궁금해서 비교를 해본 부분이 있는데요. 35mm 1.4 GM 렌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화질의 정점을 찍고 있는 렌즈인데, 그 렌즈와 35mm 구간에서 조리기 2.8로 놓고 동일한 세팅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소니 35mm 1.4 GM 렌즈가 갑자기 확 치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고급형 단렌즈와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줌렌즈 치고는 정말 화질이 뛰어나게 이렇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할 때도 고화석 카메라를 쓸 때도 만족감을 정말 많이 주는 줌렌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리개가 이제 최소 조리개가 22야. 22까지 조여지는 렌즈인데 보통 시그마나 탑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서드파티 렌즈라 그러면 조리개를 조일 수 있는 최대 맥스가 16이었습니다. 마크로 렌즈 빼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저는 아쉬웠거든요. 렌즈가 크고 무겁고 그런 거 저한테 의미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조리개 22가 안 조여지는 게 더 짜증이 났거든요. 그때 왜 서드파티는 조리개 16까지밖에 못 조이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 예로 들면은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곡이 이렇게 흐르는 단풍을 이렇게 찍겠다라고 했을 때 ND 필터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때 ND 필터의 값이 조금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리개를 극단적으로 조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해상도보다는 표현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곡의 그 장노출 속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이제 22까지 줘야지만 16보다는 확실히 이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얘 같은 경우 시그마 2870 같은 경우는 최소 조리개가 22까지 조여지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응인데요. 대응도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역광에서 인물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죠.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는 일몰 사진, 그리고 야경 같은 경우 찍을 때도 강한 빛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플레어, 고스트, 색수차 이런 게 장렬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억제를 잘 해주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개 아까 얘기 드렸는데 빛갈라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번들 렌즈와 좀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줌 렌즈 치고는 조금 날카로운 부분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야경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날카로운 부분들 조금 좋아하시죠. 그래서 조리개 값에 따른 빛갈라짐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을 좀 즐겨 찍으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추천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보통 인물 사진이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에 23mm 렌즈도 쓰거든요.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는 보통 28mm부터 써요. 옛날에 이제 스마트폰 화각이 28mm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28mm부터 쓰는데 28mm부터 30mm가 이제 인물이 앉았을 때 상당히 이쁘게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서 있을 때도 이제 인물의 다리가 로우 앵글로 지금 인물의 다리가 좀 길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쓰이는 화각이기도 하죠. 이제 사실적인 원근에 50mm도 좀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이 좀 압축된 느낌의 70mm, 그러니까 70200처럼 극단적인
배경 압축은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배경 압축과 그 다음에 사실적인 원근 그리고 왜곡된 원근을 이용해서 사진을 좀 다양하게 찍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인물 사진 찍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진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470과 이것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렌즈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2470이 맞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강원도 놀러 갔을 때 거기서 계곡 사진을 한번 찍어 보려고 바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28mm 이걸로 찍을 수 있는 사진도 많았지만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뭐 광학적인 성능, 그러니까 막 정말 원근을 막 확 줘가지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이미지 그런 것을 찍으려면 2470을 써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건 2470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초광각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내가 물러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사진을 찍지 못하고 그 장면을 조금 좁게 찍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렌즈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시라면은, 그리고 생각보다 넓은 장면의 풍경을 좀 선호하시는 분이라면은 2470이 더 좋은 선택이에요, 그거는. 반면에 이제 저처럼 163으로 따로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뭐 내가 찍는 사진 자체가 그렇게 막 넓은 장면을 요구하는 사진이 아니거나 뭐 그러면은, 그리고 여행을 위한 사진용이라면은 굳이 2470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28710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동대문 DDP를 거쳤거든요.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날 이제 동대문 DDP 전경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28mm로 안 되잖아요. 거기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지고 있는 렌즈도 없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었습니다. 스마트폰 초광각 모드 있죠. 그냥 그걸로 찍었는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진을 위한 여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막 가방에 카메라 2개 넣고 렌즈 5개 넣고 삼각대 넣고 막 엄청 무겁게 다니다 보면은 사진을 위한 여행, 사진의 퀄리티는 좋아지지만 여행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가볍고 단촐하게 움직여 버리면은 사실 내가 못 찍는 사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행의 질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여행을 좀 좋아하시고 여행을 위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나쁜 선택이라고 마냥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870에 대한 평을 좀 해보자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그마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렌즈가 이제 2870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 마크로 렌즈도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1628 그것도 있고. 그래서 렌즈의 사이즈가 이제는 이렇게 작고 가볍게 가는 게 이제 대세를 따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시그마라고 하면은 니콘 카메라를 사용할 당시였는데, 그때 시그마는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고 해상력이 좋죠. 지금의 시그마는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해상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대세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줌 렌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후에는 단 렌즈들도 점차 이제 리뉴얼을 이렇게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작게 설계가 되고 성능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시그마에 대한 앞으로의 렌즈에 출시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리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감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는 배경은 이 렌즈의 성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는 거고,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도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이 선호하는 화각이라면은 한번 좀 이제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렌즈 좋으니까 무조건 강력 추천합니다 이건 아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선호하는 화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각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 렌즈의 장단점을 파악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만족할 만한 여러분의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물을 그대로 뽑아주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